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원주 역사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보통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역사 그러면 시간에 대한 얘기만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경향이 있는데요. 역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시간하고 공간이 중첩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글자로 된 이렇게 글자로 된 기록이 있느냐라고 그것에 대한 유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역사시대, 글자가 없고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럼 선사시대는 어떻게 되냐? 물건을 통해서 그 시대를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화되기 전의 시대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은 이제 선사시대라고 부르고요. 기록이 있는 시대부터는 역사시대라고 불러서 우리가 뭐 삼국시대라든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이후로는 근현대 일제강점기 뭐 이런 시대 순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전시된 유물이라든가 아니면 전시된 내용들을 보면서 그 시대에 맞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사시대의 원주의 모습입니다. 근데 선사시대는 원주의 모습이나 다른 지역, 뭐 횡성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우리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시대를 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인류가 만들어낸 도구를 가지고서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서 도구의 재료를 가지고서 그 시대를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구석기 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으로 인류가 돌을 가지고 처음 인류가 도구를 만든 게 바로 돌이거든요. 돌을 가지고서 날카롭게 깨트려서 무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살상력이 더 높여져서 동물 잡기가 유리해졌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타제석기,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돌을 깨트려서만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와서 그거를 예쁘게 갈아서 더 살상력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도구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신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마제석기라고 부르고요. 아까는 돌을 깨트렸다고 해서 타제석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석기 시대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구석기 시대는 먹을 것을 찾아서 막 계속 이동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집이 없어요. 신석기 시대부터는 한 곳에 머물면서 집을 만들고 농사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빗살무늬 토기. 다 이런 모양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토기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주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빗살무늬 토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집에 이제 움집을 만들어서 앞에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갖춰 나가는 게 바로 신석기다. 그러니까 신석기의 특징은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구가 필요하고 농사지을 땅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신석기 시대 때는 아직은 벼농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벼농사는 그 다음 단계인 청동기 시대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벼농사라는 거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농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그 농작물들하고 다르게 인간이 직접적으로 많은 기술과 그리고 지식을 투입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반달 모양의 돌칼이라든가 청동기 시대니까 금속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보면 이렇게 불을 떼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돌에 있었던 금속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게 돼서 고도의 온도를 높이면 금속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술을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청동기 시대 때부터는 이제 금속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거도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신석기 시대 때는 동그란 형태의 집자리, 움집자리가 가장 많은 형태인데요.
청동기 시대 때는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바뀌고요. 저 때부터는 이미 이제 벽을 세우는, 나무로 벽을 세우는 그런 형태의 가옥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들이 어디 가셔서 땅을 팠는데 집자리가 둥그런 게 나왔다. 그리고 기둥자리가 몇 개 나왔다. 그러면 이건 신석기 시대에 주거지겠구나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가서 봤는데 네모난 형태의 기둥자리가 있고 불타는 흔적이 있는 판벽이 있는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건 청동기 시대 주거지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백제 고분군이 중요한 고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시된 유물들은요,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 있어요. 그 중에 유적은 뭐냐면 발굴을 했는데 터가 나온 거를 유적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일부를 유구라고 하고 거기서 나온 물건을 유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적이 좀 더 큰 범위고 유구가 조금 더 작은 범위고 유물은 그것에서 나온 물건, 실체를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 중에 한 곳에서 나온 유물들을 전시한 건데요. 그게 바로 두롯면에 있는 법천리 백제 고분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고분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된 무덤을 고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주된 시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할 때 백제랑 관련된 무덤들이 주로 중요한 유물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백제 고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백제의 무덤하고 신라의 무덤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 남한강 줄기에 그 흥원창 바로 인근에 거기서 그 무덤들이 한꺼번에 나오는데요. 이때 이 그릇들을 보면 앞에 있는 우리가 그 선사시대라고 얘기했던 것, 빗살무늬 토기 이런 무늬 없는 토기 이런 것하고 완전히 다르게요. 이거는 실제로 만져보시면 질감 자체가 저쪽하고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 때는 흙을 이렇게 좋은 흙을 이렇게 정제해내는 기술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흙을 가지고 그냥 대략 막 만들었는데 이때부터는 흙을 정제를 해서 좋은 그릇을 만드는 기술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요 보면은 벽이 굉장히 얇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재료를 썼다는 건데요. 요 백제 고분군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요 모같이 생겼죠? 여기 답이 있는데 모같이 생겼죠? 양. 예. 요거는 갑자기 흙그릇 만들던 사람이 빛이 나고 유약을 바른 것 같죠? 이거는 도자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흙그릇을 쓰던 단계에서 어떻게 도자기가 나왔을까 의구심이 되게 많이 가잖아요. 요거는 그 당시에 중국에서 수입된 최첨단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백제가 그 서울 지금으로 말하면은 풍납동 그쪽의 중심으로 백제가 이제 세력을 확장을 했는데요. 우리 원주 법천리에 있는 세력들한테 이 물건을 주면서 야, 너 우리 백제 편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줄 테니까 우리 백제 편 들어줘 라고 해서 내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을 확장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서 때려서 강제적으로 복속을 시키든가 아니면 좋은 물건을 주든가 아니면 좋은 관직을 내려주든가 이러면서 회유를 하는 폭력적인 방법, 비폭력적인 방법인데 대부분은 비폭력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자발적으로 기부해 오게. 그래서 그때 내려줬던 이 물건이 양모양 청자인데요.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중국 우리 옛날 얘기 삼국지 할 때 위촉오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동진에서 주로 남쪽에서 주로 만들던 이런 의기들인데요. 강원도 법천리에서만 출토된 겁니다. 원주가 그만큼 백제가 확장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내려주면서 야, 우리랑 한번 잘 지내보자.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것도 줄게. 그렇게 해서 회유를 하기 위해서 줬던 원주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위상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무덤 군이라 그랬잖아요. 무덤이 여러 개를 같이 쓰거든요. 지금 요거 보시는 요거는 실제 무덤이에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진 거 있잖아요. 박물관에서 그대로 떠가지고 와서 여기에 이제 그대로 이렇게 번호를 다 매겨서 지금 저기 있는 게 이 돌인가요? 똑같은 거예요, 저게. 예. 진짜 그 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신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시신이 있었던 건데 돌만 남아 있는 건데 실제 여기에 이제 시신이 있었던 겁니다. 신라가 이제 힘을 다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 9세기 말이 되면은 그 이제 거의 신라가 힘을 잃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각 곳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원주는 이제 양길이라는 호족 세력이 원주를 기반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그 너무나 잘 아는 그 궁예라는 인물이 양길한테 투탁을 해서 와서 이제 새로운 그 고려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출정하게 된 게 바로 원주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출발점이 바로 원주에서 시작되었다. 그것도 이제 여기 그 제가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쪽 그 신림에 가면 석남사라는 절이 있었던 터가 있는데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그 궁예가 고려를 만들기 위해서 성남사에서 출정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원주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900년대 초, 890년대 말에서 900년대 이때가 되는데 그때 이제 원주에서 출정하면서 이 통일신라, 신라라는 사회는 다 이제 구군을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출정을 한 게 바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원주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이제 고려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었고 왕건은 그 보면 정치사적으로 보면은 궁예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거를 이제 고려로 이제 이렇게 굳건하게 다진 거고 처음 그 고려라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출정한 거는 바로 원주에서 궁예가 처음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고대사를 봤다면 고려시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원주는 고려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불교가 국교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슬람교가 국교인 사회처럼 불교가 국교로 정해져 있어서 모든 국가라든가 사회적인 틀을 규정짓는 게 불교에 있습니다. 원주에 가장 그 훌륭한 불교 유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양상들을 원주에서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유물이나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천사지 보제존자 사리구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스님의 무덤은 팔각원당형이래 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의 무덤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사각형의 형태도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리장엄구랑 불교 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그 불교라는 게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가 그 당시 원주가 고려 사회에서 불교의 중심 지역 역할을 했다는 건 그만큼 고려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주는 그 큰 사찰들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선후 관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중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기를 나누다 보면 흥법사, 거돈사, 법천사라는 큰 절이 3개가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전자, LG 뭐 전자, 그리고 뭐 롯데 뭐 이런 대기업 3개가 원주에 포진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물류라면은 큰 뭐 바다 근처에 이렇게 물류센터가 있는데 원주랑 충주에만 이렇게 내륙에서 운송을 하는 가장 큰 조창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흥원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핵심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제적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 사찰들이 운영이 될 수 있었다. 여기에 이제 500석을 실을 수 있는 배 200척이 이렇게 있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국가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1392년에 고려가 멸망되고 어쨌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그 4년 후에 강원도에 그 지방 행정을 관할하는 지방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가명을 처음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4년 동안은 중앙을 이렇게 하기도 이제 막 먹어서 지방까지 쳐다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지방을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의 시스템으로 다스리겠다고 해서 가명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원주가 가명으로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뭐든지 뭐 강원도에서 제일 중요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원주가 강원 가명으로 선택이 됐고요. 고려 시대 때 개수관이라는 형태로 또 불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특별시 이런 개념. 좀 그 동네에서 그 우두머리 숫자, 머리 숫자를 쓰거든요. 경계 개자에다가 우두머리 수는 개수관이라고 그래서 개수관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영향이 있어서 원주가 자연스럽게 강원도에 지금으로 말하면 도청소 제지로 낙점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강원도지사 겸 그 일군 사령관이 군사적 사령관이면서 또 교육감, 교육도 하시고 또 돈도 발행을 하세요. 조폐공사 사장도 하시고 그리고 그 교육부 장관도 하시고 그런 역할들을 다 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강원 가명에 있었던 관찰사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한이 엄청 막강했고 강원 가명이 원주에 있게 되면서 조선시대 때 원주가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것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한 면에 대학이 3개가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한 면에 대학이 3개가 있는 곳은 없거든요. 근데 원주가 옛날부터도 교육열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과거 시험도 2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시가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행정고시 같은 그런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초시라고 해서 이제 이쪽에서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만 내가 양반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데요. 그 시험이 전국에서 치러지는데 가장 많이 붙은 데가 안동, 충주, 원주 이렇게 3개가 탑3였습니다. 전국에서. 그만큼 원주에서 교육열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에 이렇게 뭐 다양한 서원 이게 이제 서원이라는 게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거는 이제 향교인데 관립학교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사립학교도 있고 공립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내 욕구를 교육에 대한 욕구를 다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사립학교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원주가 그만큼 교육열이 높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신분에 대한 그런 상승 욕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 빌리면 나는 이 양반이 욕먹는 이 양반이 어디 와가지고 시비야 이렇게 되는 옛날에 고귀한 신분의 양반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접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열이 상당히 높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그럼 생진과라고 불리는 그 초시의 합격자 탑3, 전국 탑3를 항상 유지했던 아주 그런 고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